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긴급히 진행한 동맹국 원자력 기술 점검에서 당연히 미국보다 뒤처져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대한민국이 오히려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1위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원자력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밀려 숨도 못 쉬고 있던 미국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앞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한국의 수치를 믿을 수 없다며 연일 의혹성 보도를 쏟아냈지만 미국 싱크탱크 CFTNI는 이 결과는 객관적이며 한국 없이는 미국의 원자력 경쟁력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을 박살낸 대한민국 원자력 기술의 놀라운 반전,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이 우리 원자력 산업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2025년 8월 10일 오전 9시 정각, 워싱턴 에너지부 6층 회의실을 가득 채운 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엘리엇 하퍼입니다. 미국 에너지부 원자력 감사관으로 23년째 일하고 있죠. 그날 아침, 부장관이 건넨 보고서 한 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러시아와 중국이 전 세계 원전 수출 시장에서 무려 65%를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반면 미국은 겨우 5%에 불과했습니다. 하퍼, 당신이 한국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지 않은가? 부장관 마크 윌리엄스의 질문에 잠시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40년 전, 젊은 기술자였던 저는 고리 원전 건설 현장에 파견됐었죠. 그때 한국은 우리가 모든 걸 가르쳐줘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설계도 하나 제대로 읽지 못했던 엔지니어들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당신이 실사단을 이끌어주길 바란다네. 부장관의 말에 저는 비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을 실사한다고요? 마치 선생이 학생의 숙제를 검사하는 것처럼 말이죠. 실사단 구성원 명단을 받아들었습니다. 12명의 전문가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백악관 무역보좌관 제이슨 콜필드가 눈에 띄었습니다. 38세의 젊은 강경파로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하퍼 감사관, 저는 이번 실사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콜필드가 회의실 문을 닫으며 말했죠. 한국은 여전히 부품 조립국일 뿐입니다. 진짜 기술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실사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확신했죠. 그런데 보고서의 다음 장을 넘기자 이상한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파산한 이후 미국 원전의 핵심 부품 78%가 어디서 수입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이건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데이터를 다시 확인하며 중얼거렸죠. 하지만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터빈 블레이드부터 제어봉 구동장치까지 거의 모든 핵심 부품에 한글 제조사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착오가 아니야, 하퍼. 윌리엄스 부장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었던 거야. 러시아와 중국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동안 우리는 낡은 자존심에 갇혀 있었어. 저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알던 한국은 이런 나라가 아니었으니까요. 출발은 다음 주입니다. 일주일 동안 한국의 원자력 시설을 둘러보고 오게. 부장관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섰죠. 복도를 걸으며 40년 전 기억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고리 원전 1호기 건설 현장에서 만났던 젊은 한국 엔지니어가 떠올랐어요. 영어도 서툴고 기술 용어도 제대로 모르던 청년이었죠. 제가 볼트 하나하나 조이는 법까지 가르쳐줬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그 나라가 지금 우리 부품을 공급한다고?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사무실로 돌아와 실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원자력 산업 현황 자료를 펼쳤어요. 놀랍게도 한국은 이미 세계 원전 수출 시장의 18%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였죠. 이건 정말 이상하네. 자료를 넘길수록 의문이 커졌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 체코 원전 수주, 폴란드 진출까지. 한국의 실적은 화려했어요. 콜필드가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감사관님, 실사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료 검토 중입니다. 제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답했죠. 쓸데없는 시간 낭비입니다. 한국이 뭘 보여주든 간에 결국 우리 기술을 베낀 것뿐이에요. 콜필드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저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한국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한수원, 삼성물산과
SMR 공동개발 성공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SMR은 소형 모듈 원자로를 뜻합니다. 미국이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세대 기술이었어요. 설마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건 아니겠지.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펜타곤의 불빛이 멀리 보였죠. 세계 최강국의 수도였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출국 전날 실사단 전체 회의가 열렸어요. 우리의 임무는 명확합니다. 제가 12명의 팀원들을 둘러보며 말했죠. 한국의 원자력 기술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의존도라고요? 젊은 분석가 하나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다 해도 핵심 기술은 여전히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을 겁니다. 제 대답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기술 자료를 검토하던 시니어 엔지니어 톰 리처드슨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퍼 감사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뭔가요? 한국이 개발한 APR-1400 원자로의 설계 도면인데요. 우리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보이는데. 리처드슨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콜필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도면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리처드슨은 고개를 저었죠. 3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설계입니다. 회의실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새벽, 덜레스 공항에서 실사단이 모였습니다. 인천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커피를 마시던 중 콜필드가 제게 다가왔죠. 감사관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해보세요. 이번 실사 보고서에 뭘 쓰시든 한국을 너무 높이 평가하지는 마십시오. 트럼프 대통령께서 곧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을 시작하실 예정이거든요. 콜필드의 속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치가 기술 평가에 개입하려는 것이었죠. 저는 본 그대로만 보고할 겁니다. 제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럼 되겠죠. 어차피 볼 게 별로 없을 테니까요. 콜필드가 비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창밖으로 워싱턴이 작아졌습니다. 14시간의 비행이 시작됐죠. 옆자리에 리처드슨이 노트북을 열고 한국 원전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발견한 게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흥미로운 걸 찾았습니다. 한국이 작년에 발표한 논문인데 원자로 냉각 효율을 20% 높이는 새로운 방법이 소개돼 있어요. 20%라고요? 믿기 어려운 수치였습니다. 우리가 10년간 연구해도 5% 개선이 고작이었으니까요. 태평양을 건너며 계속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볼수록 이상했어요. 한국의 기술 논문들이 국제학술지에서 인용되는 횟수가 미국을 앞서고 있었습니다. 이건 데이터 오류일 거야.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불안감은 커져만 갔죠.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우리를 맞이한 건 한국산업부 차관 김상훈이었습니다. 하퍼 감사관님, 오랜만입니다. 김상훈이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40년 전 고리 원전에서 만났던 그 젊은 엔지니어였어요. 김 차관님이 되셨군요. 제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네,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김상훈의 미소에는 묘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길,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졌어요. 4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도시였습니다. 초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죠. 내일 부산으로 가실 겁니다. 김상훈이 일정을 설명했어요. 고리 원전 단지를 시작으로 일주일간 주요 시설을 둘러보시게 될 겁니다. 고리 원전이라 추억이 많은 곳이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많이 바뀌셨을 겁니다. 김상훈의 의미심장한 말이 귀에 맴돌았죠. 호텔에 도착한 뒤 실사단은 내일을 위한 준비 회의를 했습니다. 콜필드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고리 원전은 낡은 시설입니다. 볼 게 없을 거예요. 하지만 리처드슨은 달랐습니다. 그래도 철저히 봐야 합니다. 데이터가 맞는지 확인해야 하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찾는 고리 원전이 어떻게 변했을지, 그리고 한국이 정말로 우리를 추월했는지, 모든 게 내일 밝혀질 것이었죠. 새벽 2시, 창밖을 보니 서울은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잠들지 않는 도시였어요. 어쩌면 이 나라도 잠들지 않고 달려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0년 전 제가 가르쳤던 그 젊은이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다음 날 아침 6시 서울역에서 부산행 KTX를 탔습니다.
실사단 12명이 특실 한 칸을 통째로 예약했죠. 김상훈 차관은 우리와 함께 타지 않고 먼저 부산으로 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기차 속도가 시속 300km라고요? 리처드슨이 창밖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미국엔 이런 고속철도가 없으니까요. 기차나 빠른 게 뭐 대단한가요? 콜필드가 비꼬듯 말했죠. 원자력 기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저도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인프라가 발전한 것과 핵심 기술을 보유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니까요. 기차가 대전을 지나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죠. 문득 40년 전 부산까지 6시간 걸려 기차를 타고 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퍼 감사관님, 한국에서 근무하실 때 어떠셨나요? 젊은 분석가 제니퍼 첸이 물었습니다. 그때는 저는 잠시 과거를 회상했죠. 모든 걸 처음부터 가르쳐야 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열정은 있었지만 기초 지식이 부족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부족했나요? 원자로 압력용기 용접 기술부터 시작해서 제어 시스템 프로그래밍까지 전부요. 심지어 안전 규정 문서를 읽는 것조차 어려워했죠. 콜필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기초가 약한 나라는 결국 한계가 있으니까요. 맞는 말입니다. 제가 동의했어요. 아무리 시간이 지났다 해도 40년으로 기술 격차를 따라잡기엔 무리죠. 실사단원들 대부분이 우리 의견에 동조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다만 리처드슨만은 묵묵히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리처드슨,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최근 특허 출원 목록입니다. 작년 한 해만 230건이 넘네요. 특허 수가 많다고 기술력이 높은 건 아닙니다. 콜필드가 즉각 반박했죠. 질이 중요한 거지, 양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중 절반 이상이 미국과 유럽에서도 등록됐습니다. 리처드슨의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등록됐다고 해서 실제로 쓰이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말했죠. 이론과 실제는 다릅니다. 1시간 반 만에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역 앞에는 한수원 직원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그들이 준비한 버스를 타고 고리 원전으로 향했죠. 차창 밖으로 부산의 바다가 보였습니다. 40년 전과 똑같은 푸른색이었어요. 하지만 도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고층 아파트와 현대적인 건물들이 해안선을 따라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고리 원전입니다. 운전기사가 멀리 보이는 돔 구조물을 가리켰어요. 4개의 원자로 건물이 나란히 서 있었죠. 겉모습은 제가 기억하는 그대로였습니다. 역시 변한 게 없군요. 콜필드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원전 정문에 도착하자 김상훈 차관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그의 옆에는 한수원 기술본부장과 연구원들이 서 있었죠.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김상훈이 악수를 청하며 말했어요. 먼저 1호기부터 둘러보시겠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뒤 1호기 건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40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이 복도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배관, 도면 읽는 법을 가르쳤던 일, 밸브 하나하나의 기능을 설명했던 일들이요. 이쪽은 제어실입니다. 안내를 맡은 젊은 엔지니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제어실 안은 예상과 달랐어요. 구식 아날로그 계기판 대신 최신 디지털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죠. 언제 교체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5년 전입니다. 자체 개발한 시스템이에요. 자체 개발이라고요? 콜필드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죠. 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삼성전자가 공동 개발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의 대답이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저는 제어 패널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인터페이스는 깔끔했고 반응 속도도 빨랐죠. 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겉모습만 현대적일 뿐 핵심은 여전히 우리 기술을 베낀 것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코어 부분은 여전히 웨스팅하우스 설계 기반이겠죠? 제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김상훈이 대답했어요. 20년 전부터 독자 설계로 전환했습니다. 독자 설계라.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원자로 설계는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제어실을 나와 터빈 건물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터빈이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겉으로 보기엔 잘 돌아가지만 핵심 기술은 분명 우리 것일 겁니다. 터빈 블레이드는 어디서 제작한 겁니까? 리처드슨이 물었습니다. 두산중공업에서 만듭니다. 효율이 기존 제품보다 3% 높아요. 3%라.
리처드슨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죠. 견학이 계속될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보여주는 자신감이 예전과 달랐어요. 40년 전엔 우리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러워했는데 지금은 당당했죠. 마치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요. 점심 식사를 하시죠. 김상훈이 구내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콜필드가 제게 속삭였어요. 겉포장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속은 여전히 텅 비어 있을 거예요. 동감입니다. 저도 그의 의견에 동의했죠. 오후엔 뭔가 다른 걸 보여주려 하겠지만 결국 한계를 드러낼 겁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마주친 한국 엔지니어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SMR 3호기 압력 테스트 결과 어떻게 나왔어? 성공적이야. 미국 기준보다 20% 높은 압력도 견뎠어. 역시 우리 설계가 최고야. 우리 설계라는 말이 거슬렸습니다. 마치 미국 기술과 완전히 독립된 것처럼 말하는 게요. 식사를 마치고 브리핑룸으로 이동했습니다. 김상훈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죠. 이제부터 보실 것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SMR 기술입니다. 화면에 복잡한 설계도가 나타났어요. 소형 모듈 원자로의 단면도였죠. 이게 정말 독자 개발이라는 겁니까? 콜필드가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10년간의 연구 끝에 완성했습니다. 미국의 뉴스케일이나 테라파워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에요. 김상훈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저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을 리 없다는 확신이 너무 강했으니까요. 실물을 볼 수 있습니까? 리처드슨이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사실 그것을 보여드리려고 여러분을 모신 겁니다. 김상훈이 미소를 지었죠. 그 미소가 왠지 불안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라는 말에 실사단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원전 지하에 뭐가 있다는 걸까요? 따라오시죠. 김상훈이 앞장섰습니다. 특별 출입구를 통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버튼을 보니 지하 5층까지 있었습니다. 김상훈이 지하 3층 버튼을 눌렀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콜필드가 제게 귓속말했습니다. 쇼를 하는 것 같네요. 그럴 겁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뭔가 대단한 것처럼 포장하지만 결국 별것 아닐 거라고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지하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텅 비어 보였어요. 그저 콘크리트 벽과 몇 개의 문만 있을 뿐이었죠. 이쪽입니다. 김상훈이 한쪽 문으로 안내했습니다. 문 옆 스캐너의 손바닥을 대자 잠금 장치가 해제됐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콜필드도 말을 잇지 못했죠. 우리 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거대한 지하 공간에 수십 대의 로봇팔이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컨베이어 벨트 위로 SMR 부품들이 흘러가며 조립되고 있었죠. 여기가 뭡니까? 제가 겨우 물었습니다. SMR 양산 시설입니다. 김상훈의 대답이 담담했어요. 이미 가동 중이죠. 양산이라고요? 리처드슨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직 실험 단계 아닙니까? 아닙니다. 김상훈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현재 폴란드에 6기, 체코에 4기를 수출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첫 선적은 다음 달입니다. 저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도 아직 SMR 상용화에 성공하지 못했는데 한국이 먼저 양산에 들어갔다고요? 저기 보십시오. 김상훈이 유리병 너머를 가리켰습니다. 로봇팔이 원자로 압력 용기를 용접하고 있었어요. 불꽃이 튀는 모습이 마치 예술 작품 같았죠. 용접 정밀도가 0.01mm 이내입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설명을 덧붙였어요. 인간이 하는 것보다 10배 정확하죠. 콜필드가 유리벽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뭔가 허점을 찾으려는 듯 날카로운 눈빛으로 살펴봤죠. 이 시설은 언제 만든 겁니까? 3년 전에 완공했습니다. 3년 전이라 제가 중얼거렸어요. 그때 우리는 한국이 이런 시설을 만들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작업장 중앙에 대형 스크린이 있었습니다. 실시간 생산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죠. SMR K형 7호기 조립률 83%, SMR K형 8호기 조립률 61%. 하루에 몇 기를 생산합니까? 리처드슨이 물었어요. 완성품 기준으로 한 달에 2기입니다. 내년엔 4기로 늘릴 계획이에요. 한 달에 2기라니. 미국은 아직 시제품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고 있는데요. 김상훈이 우리를 다른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품질 검사실이라는 표지판이 보였죠.
모든 부품은 여기서 엑스레이와 초음파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 장비들이 쉴 새 없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부품 내부의 미세한 구조까지 선명하게 나타났죠. 검사 기준은 뭘 따르고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분명 미국 NRC 기준을 따르고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한국 자체 기준입니다. 미국 NRC보다 엄격해요. 김상훈의 대답에 콜필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NRC보다 엄격하다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수치로 보여드리죠. 김상훈이 직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화면에 비교 차트가 나타났어요. 압력 테스트, 방사선 차폐, 냉각 효율 등 모든 항목에서 한국 기준이 더 높았습니다. 이건 리처드슨이 숨을 들이켰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김상훈이 말했죠.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5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더 깊이 들어갈수록 불안감이 커졌어요. 한국이 우리 모르게 얼마나 많은 걸 준비했을까요? 문이 열리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축구장만한 공간에 실물 크기 SMR 여러 기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시험용 원자로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실제 가동 중인 원자로예요. 뭐라고요? 콜필드가 소리쳤습니다. 지하에서 원자로를 가동한다고요? 소형이라 가능합니다. 완벽한 차폐와 냉각 시스템을 갖췄죠. 제어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 각종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출력, 온도, 압력, 중성자 플럭스, 모든 수치가 안정적이었죠. 현재 출력은? 리처드슨이 화면을 보며 물었어요. 각각 300메가와트입니다. 300메가와트를 5기나. 리처드슨이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총 1500메가와트네요. 대형 원전 1기와 맞먹는 출력입니다. 맞습니다. 김상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건설비는 3분의 1, 건설 기간은 4분의 1이죠. 콜필드가 제어 패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뭔가 문제를 찾으려는 듯 열심히 살펴봤지만 모든 게 완벽했어요. 안전성은 어떻게 보장합니까? 콜필드가 날카롭게 물었죠. 패시브 세이프티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전원이 완전히 차단돼도 자연 순환으로 냉각이 유지됩니다. 그건 이론일 뿐입니다. 콜필드가 반박했죠. 실제로 테스트해봤습니까? 지금 보여드리죠. 김상훈이 직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3호기 전원 차단 테스트 시작합니다. 방송이 울렸어요. 제어실에 긴장감이 흘렀죠. 정말로 하는 겁니까?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가동 중인 원자로의 전원을 차단한다니 미친 짓이었어요. 3, 2, 1 차단. 전원이 끊기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곧 자연순환 냉각이 시작됐어요.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죠. 안정화까지 15분 걸립니다. 엔지니어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15분 동안 우리는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지켜봤습니다. 정확히 15분 후 모든 수치가 안전 범위 안에 들어왔어요. 이건 정말 리처드슨이 감탄했습니다. 완벽한 패시브 세이프티네요. 콜필드조차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도 수십 년간 연구했지만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으니까요. 위층으로 올라가시죠. 김상훈이 말했어요. 아직 보실 게 더 있습니다.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이번엔 지상으로 올라갔죠. 밖으로 나오니 오후 햇살이 눈부셨어요. 저쪽을 보십시오. 김상훈이 원전 부지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낡은 크레인과 녹슨 파이프들이 보였어요. 40년 전 제가 일했던 곳과 똑같은 모습이었죠. 이건 왜 이대로 둔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역사 보존 구역입니다. 김상훈이 미소 지었죠. 한국 원자력의 시작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하퍼 감사관님이 일하셨던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과거에 갇혀있는 동안 한국은 미래로 달려갔던 거예요. 저 낡은 크레인 아래엔 뭐가 있습니까? 리처드슨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김상훈이 우리를 크레인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가까이 가니 바닥에 위장된 출입구가 있었어요. 여기도 지하시설입니까? 네, 연구소입니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니 현대적인 실험실이 나타났습니다.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일하고 있었죠. 여기서 뭘 연구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차세대 원자로입니다. 토륨 용융염 원자로요. 토륨 원자로라는 말에 실사단이 술렁였습니다. 그건 미국도 중국도 아직 완성하지 못한 기술이었으니까요.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리처드슨이 흥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프로토타입이 작동 중입니다. 프로토타입이 작동한다고요? 콜필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실험실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방탄유리 너머로 작은 원자로가 보였어요. 녹색 빛을 내며 작동하고 있었죠. 출력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50메가와트입니다. 안정적입니까? 6개월째 무중단 운전 중이에요. 6개월. 미국은 아직 일주일도 못 버티는데요. 이 기술을 언제 상용화할 계획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2028년 목표입니다. 3년 후라. 리처드슨이 노트에 뭔가를 적었어요. 미국보다 최소 5년은 빠르네요. 견학이 끝날 무렵 김상훈이 우리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오늘 보신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김상훈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이미 원자력 기술에서 독립했습니다. 아니, 이제는 수출국이 됐죠. 그래도 핵심 소재는 여전히 수입하지 않습니까? 콜필드가 마지막 저항을 했어요. 예전엔 그랬죠. 김상훈이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해결료 피복관도 국산화했습니다. 지르코늄 합금 기술을 독자 개발했어요. 더 이상 반박할 게 없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모든 걸 갖춘 원자력 강국이 된 거예요. 회의실을 나오며 콜필드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큰일입니다. 백악관에 즉시 보고해야 해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오늘 본 것을 소화하느라 바빴어요. 창밖으로 부산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불빛이 가득한 도시를 보며 생각했죠. 이 모든 전기를 만드는 기술을 이제 한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거요. 하퍼 감사관님, 리처드슨이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다시 고리 원전으로 향했습니다. 김상훈 차관이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은 어제 못 보신 핵심 시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상훈의 표정에 묘한 자신감이 서려 있었어요. 어제 본 것보다 더 대단한 게 있다는 겁니까? 콜필드가 비꼬듯 물었지만 목소리엔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원전에 도착하자 이번엔 다른 건물로 안내받았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창고 같았어요. 하지만 내부로 들어가자 특수 엘리베이터가 있었죠. 지하 50m까지 내려갑니다. 김상훈이 말했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시간이 유독 길게 느껴졌습니다. 디지털 표시판에 깊이가 표시됐죠. 마이너스 10m, 20m, 30m. 이렇게 깊이 내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완벽한 보안과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마이너스 50m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이건 리처드슨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축구장 3개를 합친 것보다 큰 공간이었습니다. 천장 높이만 20m는 돼 보였죠. 그리고 그 안에는 완전 자동화 생산 시설입니다. 김상훈이 설명했어요. 자동화율 92%를 달성했죠. 수백 대의 로봇팔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용접, 조립, 검사, 포장까지 모든 공정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인간 작업자는 거의 보이지 않았죠. 저기 보십시오. 김상훈이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거대한 로봇팔이 SMR 압력 용기를 들어 올렸어요. 무게가 100톤은 넘어 보이는데도 깃털처럼 가볍게 다뤘죠. 다른 로봇들이 정밀하게 부품을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립 오차가 얼마나 됩니까? 리처드슨이 물었어요. 0.005mm 이내입니다. 0.005라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00분의 1 수준이었어요. 중앙 제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벽면 전체가 대형 스크린으로 덮여 있었죠. 실시간 생산 현황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현재 동시에 12기를 생산 중입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죠. 폴란드 수출용 6기, 체코 4기,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2기요. 사우디아라비아도요? 콜필드가 놀랐습니다. 네, 지난달 계약했습니다. 200억 달러 규모예요. 200억 달러. 미국이 지난 10년간 수출한 원전 규모와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각 공정을 자세히 보시겠습니까? 김상훈이 물었어요. 우리는 생산 라인을 따라 걸었습니다. 첫 번째 구역은 소재 가공 구역이었죠. 여기서 특수합금을 제작합니다. 거대한 용광로에서 붉은 쇳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정확한 온도와 비율로 합금을 만들고 있었죠. 합금 조성은 어떻게 됩니까? 리처드슨이 전문가다운 질문을 했어요. 독자 개발한 조성입니다.
기존 합금보다 내부 식성이 30% 높아요. 다음은 정밀 가공 구역이었습니다. 레이저 커팅 기계가 두꺼운 금속판을 종이 자르듯 잘라내고 있었어요. 커팅 정밀도가 놀랍네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AI가 실시간으로 조정합니다. 소재의 미세한 변형까지 감지해서 보정하죠. 세 번째 구역은 핵심 부품 조립 구역이었습니다. 여기서 원자로의 심장부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제어봉 구동 장치입니다. 김상훈이 유리병 너머를 가리켰죠. 한 개당 3천만 달러짜리예요. 우리도 그걸 만드는데. 콜필드가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산보다 반응 속도가 0.3초 빠릅니다. 김상훈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그 0.3초가 비상시엔 결정적이죠. 네 번째 구역에선 연료 집합체를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농축 우라늄은 어디서 조달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자체 농축합니다. 자체 농축이라고요? 콜필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NPT 위반 아닙니까? 평화적 이용은 허용됩니다. IAEA 승인을 받았어요. 김상훈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정식 승인 도장이 찍혀 있었죠. 다섯 번째 구역은 품질 검사 구역이었습니다. 최첨단 검사 장비들이 즐비했어요. 모든 부품을 3차원 스캔합니다. 엔지니어가 설명했죠. 내부 결함까지 완벽하게 찾아내요. 화면에 부품의 3차원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미세한 균열 하나까지 선명하게 보였어요. 불합격률은 얼마나 됩니까? 리처드슨이 물었습니다. 0.1% 미만입니다. 0.1%. 리처드슨이 감탄했어요. 우리는 1%도 힘든데. 마지막 구역은 최종 조립 구역이었습니다. 완성된 SMR이 크레인에 매달려 있었죠. 저게 완제품. 제가 물었어요. 네, 내일 부산항에서 선적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폴란드 그단스크항이요. 김상훈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선적 일정과 운송 경로가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잠깐, 이 물량이. 콜필드가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한 달에 2기가 아니라 4기네요.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김상훈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주문이 밀려 있어서요. 주문이 밀려 있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주문을 받으려고 애쓰는데 한국은 주문을 다 소화 못하고 있다니요. 대기 주문이 얼마나 됩니까? 리처드슨이 물었어요. 현재 46기입니다. 46기요? 제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이 속도로는 2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2생산 라인을 건설 중이에요. 김상훈이 벽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건설 중인 새로운 시설의 조감도가 나타났어요. 규모가 2배네요. 리처드슨이 말했습니다. 네, 완공되면 월 생산량이 8기가 됩니다. 월 8기, 연간 96기였어요. 전 세계 원전 시장을 한국이 독식할 기세였죠.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콜필드가 물었어요. 마지막 희망을 품은 듯했죠. 기당 5억 달러입니다. 5억 달러? 콜필드가 깜짝 놀랐어요. 미국산 절반 가격이잖아요. 맞습니다. 자동화 덕분에 원가를 크게 낮췄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기술도 뛰어나고 가격도 저렴하니까요. 작업장 한쪽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뭡니까? 제가 긴장하며 물었어요. 완제품이 나왔다는 신호입니다. 대형 셔터가 열리면서 완성된 SMR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은색으로 빛나는 원통형 구조물이었죠. 높이 20m, 직경 4.5m의 거대한 몸체였어요. 저게 300메가와트를 낸다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도시 하나를 충분히 밝힐 수 있죠. 작업자들이 완제품 SMRK0087이라는 일련 번호를 새기고 있었습니다. 87번째 제품이군요. 리처드슨이 말했습니다. 정확합니다. 김상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 10기는 시험용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수출했습니다. 77기를 수출했다고요? 콜필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15개국에 납품했습니다. 김상훈이 세계 지도를 화면에 띄웠어요. 한국산 SMR이 설치된 곳이 빨간 점으로 표시됐죠.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심지어 남미까지. 이건 정말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퍼 감사관님, 김상훈이 제게 다가왔어요. 40년 전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우리 길을 찾았어요. 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가 과거에 갇혀있는 동안 한국은 미래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지상으로 올라오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원전 단지를 물들였죠. 내일은 뭘 보여주실 겁니까? 리처드슨이 물었어요. 내일이 하이라이트입니다. 김상훈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죠. 실제 가동 시연을 보여드릴 겁니다. 실제 가동 시연이라니 또 어떤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콜필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백악관에 보고하는 것 같았어요. 네, 맞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네, 모든 면에서요. 콜필드의 목소리에 패배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윌리엄스 부장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학생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스승이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김상훈 차관이 직접 호텔로 왔습니다. 표정이 평소보다 더 진지했죠. 오늘 보실 것은 극비 시설입니다. 김상훈이 보안 서약서를 내밀었어요. 서명해 주셔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서약서를 읽어보니 촬영과 기록이 일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명했죠. 원전으로 가는 차 안에서 김상훈이 말했습니다. 오늘 보실 시연은 한국 정부 관계자들도 극소수만 봤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걸 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콜필드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미국이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상훈의 대답이 의미심장했죠. 원전에 도착하자 평소와 다른 동선으로 움직였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3번이나 통과했어요. 마지막 검색대에선 모든 전자기기를 제출해야 했죠. 여기서부턴 기록 장치 소지가 불가능합니다. 경비원이 우리 휴대폰과 스마트워치까지 수거했어요. 특수 통로를 따라 10분쯤 걸었습니다. 두꺼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복도였죠. 마침내 거대한 강철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테스트 베드 알파입니다. 김상훈이 홍채 인식과 지문 인식을 거쳐 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체육관만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중앙에 실버 색상의 원통형 구조물이 서 있었죠. 높이는 10m 정도, 직경은 3m쯤 돼 보였어요. 이게 뭡니까? 리처드슨이 물었습니다. 차세대 SMR입니다. 프로토타입 5호기예요. 프로토타입이라고 하기엔 너무 완성도가 높은데요. 제가 구조물을 둘러보며 말했죠. 용접 부위 하나하나가 예술처럼 매끄러웠어요. 이제부터 실가동 시연을 시작합니다. 김상훈이 제어실로 우리를 안내했어요. 제어실은 NASA 관제센터를 연상케 했습니다. 30여 명의 엔지니어들이 각자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죠. 정면 대형 스크린엔 원자로 내부 상태가 3차원 그래픽으로 표시됐어요. 실용 절차를 시작합니다. 수석 엔지니어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제어봉 인출 시작. 화면에 제어봉이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동시에 중성자 플럭스 그래프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임계점 접근.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임계점은 핵분열 연쇄 반응이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임계 도달. 순간 제어실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모든 수치가 완벽하게 예측 범위 안에 있었어요. 출력 상승 시작합니다. 그래프가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10메가와트, 50메가와트, 100메가와트, 150메가와트 도달. 이제 전격 출력입니다. 김상훈이 설명했어요. 이 크기로 150메가와트를 낸다는 게 핵심이죠. 잠깐. 크기가 기존 SMR의 절반인데 출력은 같다고요? 콜필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확합니다. 출력 밀도를 2배로 높였어요. 리처드슨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단위 부피당 출력이.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인데요. 새로운 연료 설계 덕분입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화면을 바꿨어요. 특이한 형태의 연료봉이 나타났죠. 트위스트 구조예요. 표면적을 40% 늘렸습니다. 트위스트 구조라. 리처드슨이 감탄했어요. 냉각 효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겠네요. 맞습니다. 기존 대비 20% 향상됐죠. 20%. 김상훈이 어제 예고한 수치였습니다. 이제 안정성 테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석 엔지니어가 뭔가 조작했어요. 냉각수 펌프 정지.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정상이라면 즉시 원자로가 정지돼야 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원자로는 계속 작동했습니다. 온도가 약간 올라갔다가 다시 안정됐어요. 자연순환 냉각이 작동합니다. 화면에 냉각수 흐름이 표시됐습니다. 펌프 없이도 물이 순환하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굴뚝 효과를 극대화한 설계입니다. 김상훈이 설계도를 보여줬어요. 뜨거운 물은 위로, 찬물은 아래로 자연스럽게 순환하죠. 전원 완전 차단 테스트도 가능합니까? 콜필드가 도발적으로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김상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원 차단 시퀀스 시작. 제어실의 조명이 꺼졌습니다. 비상등만 켜진 상태에서 모니터들도 하나둘 꺼졌죠. 하지만 원자로 상태를 보여주는 아날로그 계기들은 여전히 작동했어요. 온도 안정, 압력 정상, 출력 점진적 감소 중. 엔지니어들이 계기를 읽으며 보고했습니다. 15분 후 원자로는 안전하게 정지 상태에 도달했어요. 단 한 번의 인위적 개입 없이 말이죠. 이건 리처드슨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완벽한 고유 안전성이네요. 전원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모니터에 지난 15분간의 데이터가 그래프로 나타났어요. 보셨다시피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합니다. 김상훈이 자신 있게 말했죠. 이제 성능 비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비교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SMR과 미국 뉴스케일, 그리고 러시아 리테이엠의 성능 비교였어요. 열효율은 한국이 42%로 가장 높았습니다. 미국은 35%였죠. 42%라니. 제가 놀랐습니다. 이론적 한계에 가까운 수치잖아요. 특수 터빈 설계 덕분입니다. 다음은 건설 기간 비교였습니다. 한국 24개월, 미국 48개월, 러시아 36개월. 반 정도 시간이면 된다는 거네요. 콜필드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듯 말했어요. 마지막은 경제성 비교였습니다. 메가와트 시당 발전 단가가 한국은 45달러, 미국은 78달러였죠. 거의 절반 가격이네요. 리처드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격차를 어떻게 따라잡죠? 이제 특별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상훈이 신호를 보냈어요. 부하 추종 모드 시작. 이게 뭔지 아십니까? 원자로 출력을 실시간으로 조절하는 기술이에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와 연계할 때 필수적이죠. 화면에 가상 전력 수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오르락내리락하는 곡선이었어요. 원자로가 그 곡선을 정확히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출력이 150메가와트에서 50메가와트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반응 속도가 놀랍네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1분에 5%씩 출력 변경이 가능합니다. 1분에 5%? 콜필드가 깜짝 놀랐어요. 기존 원전은 1분에 1%도 힘든데요. 제어봉 구동 시스템을 혁신했습니다. 화면에 특수 제어봉이 나타났어요. 일반 제어봉과 달리 계단식 구조였죠. 미세 조정이 가능한 구조예요. 이 기술을 실제 원전에도 적용했습니까? 리처드슨이 물었습니다. 네, 새만금 원전 3호기에 적용했어요. 작년부터 상업 운전 중이죠. 새만금 원전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한국은 새로운 원전까지 지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극한 테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상훈이 말했어요. 극한 테스트요? 네, 설계 기준을 초과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합니다. 엔지니어들이 뭔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죠. 지진 시뮬레이션 시작. 원자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건물 바닥이 진동했어요. 진도 7.0, 진도 8.0, 진도 9.0. 진도가 올라갈수록 진동이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원자로는 자동으로 출력을 낮추며 안정을 유지했어요. 자동 지진 감지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진도 9.0에서도 안전하다니. 제가 놀랐습니다. 일본 후쿠시마는 9.0에서 무너졌는데 말이죠. 이제 복합 재난 시나리오를 실행합니다. 화면에 여러 경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냉각수 상실, 전원 차단, 제어봉 고착 등이었어요. 이 모든 게 동시에 일어난다고요? 콜필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최악의 상황입니다. 원자로가 급격히 반응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고 압력이 증가했죠. 하지만 곧 자동 안전 시스템들이 작동했어요. 붕산 주입, 압력 방출, 비상 냉각수 순환. 모든 게 자동으로 진행됐습니다. 30분 후 원자로는 완전히 안정됐어요. 노심 용융 없이 정지했습니다. 수석 엔지니어가 보고했죠. 제어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모두 방금 본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이게 바로 제4세대 원자로입니다. 김상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인간의 실수나 자연재해로는 사고가 날 수 없죠. 이 기술이 검증됐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IAEA와 미국 NRC 모두 인증했습니다. 김상훈이 인증서를 보여줬어요. 진짜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기술을? 콜필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5년 전부터 연구했습니다. 5년 전 완성했고 2년 전 상용화했죠. 15년.
그동안 우리는 뭘 했을까요? 시연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하퍼 감사관님, 김상훈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배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었어요. 리처드슨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게임 체인저입니다. 미국이 완전히 뒤처졌어요. 귀국 비행기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동안 실사단 누구도 제대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각자 본 것을 소화하느라 바빴죠. 하퍼 감사관님, 보고서를 어떻게 쓰실 겁니까? 리처드슨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본 그대로 쓸 겁니다. 제가 답했어요.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요. 그럼 워싱턴이 발칵 뒤집히겠네요. 콜필드가 옆자리에서 끼어들었습니다. 특히 백악관이요. 2025년 9월 8일 오전, 덜레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윌리엄스 부장관이 직접 마중 나와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부장관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차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에서 에너지부로 가는 차 안, 저는 일주일간 본 것을 요약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를 추월했습니다. SMR 양산, 차세대 원자로, 완벽한 안전 시스템까지. 윌리엄스 부장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말입니까? 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에너지부에 도착하자마자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참석자는 15명. 에너지부 고위 관계자들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들이었죠. 한국 실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첫 슬라이드는 한국의 SMR 생산 시설 사진이었습니다. 지하 50m의 거대한 자동화 공장이었죠. 현재 한국은 월 4기의 SMR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내년엔 8기로 늘어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미국은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시제품 단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성능 비교 차트였습니다. 한국 SMR의 여료율은 42%, 우리는 35%입니다. 건설비는 우리의 절반, 건설 기간도 절반이에요. 백악관에서 온 로버트 밀러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핵심 기술은 우리가 제공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한국은 독자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일부는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이겠죠. 리처드슨이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가장 충격적인 슬라이드였습니다. 현재 미국 원전 부품의 78%가 한국산입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78%라고요? 밀러 부보좌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웨스팅하우스 파산 이후 한국 의존도가 급증했습니다. 제가 상세 목록을 보여줬어요. 원자로 압력 용기, 증기 발생기, 제어봉 구동 장치, 터빈 블레이드, 거의 모든 핵심 부품이 한국에서 왔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윌리엄스 부장관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공급을 중단하면 우리 원전 절반이 멈춘다는 겁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밀러가 반박했어요. 한국은 동맹국이니까요. 동맹도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죠. 특히 우리가 그들을 압박한다면요. 그때 콜필드가 불쑥 말했습니다. 오히려 기회입니다. 모두가 그를 쳐다봤어요. 무슨 기회요? 한국이 우리 기술에 의존한다고 압박하면서 주한미군 주둔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콜필드의 말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악관에서 온 사람들이었죠. 그건 위험합니다. 제가 반대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 시장이 필요하죠. 밀러가 콜필드를 거들었습니다. 관세를 올리겠다고 하면 굴복할 겁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리처드슨이 끼어들었어요. 한국은 이미 세계 시장을 확보했습니다. 미국 없어도 됩니다. 그래도 시도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밀러가 고집했죠. 대통령께서도 주둔비 인상을 원하시니까요. 회의는 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기술 전문가들은 협력을 주장했고 정치인들은 압박을 주장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윌리엄스 부장관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하퍼, 보고서를 써주게. 어떻게 쓸까요? 사실대로 부장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백악관이 어떻게 해석할지는 별개 문제야.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원자력 기술 실사 보고서였죠.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미국의 원자력 산업 생존에 필수적이다. 보고서는 50페이지가 됐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생산 능력, 수출 실적을 상세히 기록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 지었어요. 미국은 한국과 경쟁이 아닌 협력을 선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 원자력 시장에서 완전히 도태될 것이다. 이틀 후 백악관에서 브리핑 요청이 왔습니다. 대통령 앞에서 직접 보고하라는 거였어요. 9월 10일 오후 2시 백악관 상황실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 있었죠. 옆에는 상무장관, 무역대표부 대표,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이 있었어요.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대통령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최소 5년, 일부 분야는 10년 이상입니다. 대통령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뒤처졌다는 거야? 원자력 분야에서는 그렇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통령이 무역대표부 대표를 봤어요. 한국 원전 부품에 관세를 매기면 어떻게 되지? 우리 원전 가동이 어려워집니다. 제가 즉각 대답했어요. 대체 공급처가 없으니까요. 중국은 품질이 떨어집니다.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러시아는 제재 중이라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이 짜증스럽게 펜을 내려놨습니다. 그럼 한국이 우리 목을 쥐고 있다는 거야? 협력 관계로 보는 게 맞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협력? 일방적 의존 아니야? 상무장관이 끼어들었어요. 한국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기술 인증, 시장 접근, 안보 우산. 그걸로 충분할까? 대통령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국가안보보좌관이 태블릿을 들었어요. 방금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사우디와 300억 달러 원전 계약을 했답니다. 300억 달러? 대통령이 놀랐어요. 우리는 작년 수주 제로입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주둔비 협상에 이걸 활용할 순 없을까? 대통령이 물었어요. 위험합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부품 공급을 중단하면 설마 그러겠어? 가능성은 있습니다. 리처드슨이 거들었어요. 한국은 이미 다른 시장을 확보했으니까요. 대통령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단 보고서를 다시 검토하겠네. 압박 카드로 쓸지, 협력할지 결정하지. 회의가 끝나고 백악관을 나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지만 마음은 차가웠어요. 어떻게 될까요? 리처드슨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숨을 쉬었어요. 정치가 기술을 이길 순 없는데. 다음 날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사가 났습니다. 미국 원자력 기술에서 한국에 추월당하다. 기사는 제 보고서를 인용했어요. 누군가 언론에 흘린 거였죠. 그날 오후 뉴욕 증시에서 원전 관련주가 폭락했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 주가는 급등했어요. 저녁 무렵 윌리엄스 부장관이 전화했습니다. 백악관이 난리야. 대통령이 격노했대. 죄송합니다. 자네 잘못이 아니야. 진실을 말한 것뿐이니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기념탑이 석양에 물들어 있었어요. 미국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한국이 채우고 있었죠. 일주일 후 백악관에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국과 기술 협력 대신 압박하기로 했네. 윌리엄스 부장관이 씁쓸하게 말했어요. 주둔비 협상과 연기한다더군. 실수입니다. 제가 말했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죠. 며칠 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도움으로 성장했다. 이제 공정한 대가를 지불할 때다. 그 트윗을 보며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까요? 2025년 9월 29일 오전 10시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한미 고위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제가 에너지부 대표로 참석했죠. 미국 측은 12명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상무장관, 무역대표부 대표,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콜필드까지. 한국 측은 단 4명이었어요. 주미대사, 산업부 차관 김상훈, 그리고 젊은 수행원 둘이었죠. 주둔비를 130억 달러로 올려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폭탄 선언을 했어요. 작년보다 5배입니다. 주미대사가 침착하게 답했죠. 한국은 미국 덕분에 성장했습니다. 이제 갚을 때예요. 대통령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콜필드가 끼어들었어요. 한국이 수출하는 모든 원전에 미국 기술 로열티를 지불해야 합니다. 로열티요? 김상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매출의 20%가 적당할 것 같은데요.
콜필드가 서류를 펼쳤어요. 한국 원전의 기초 기술은 미국이 제공했으니까요. 그건 40년 전 일입니다. 김상훈이 반박했죠. 기술의 뿌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무역대표부 대표가 거들었어요. 특허는 만료됐지만 도의적 책임은 있죠. 도의적 책임이라. 김상훈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뭐가 우습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짜증스럽게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김상훈이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하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뭡니까? 미국 원전의 현실입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미국 원전 가동률 추이였죠. 2015년 95%에서 2025년 78%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가동률이 왜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김상훈이 물었어요. 노후화 때문이겠죠. 상무장관이 대답했습니다. 부품 부족 때문입니다. 김상훈이 다음 화면을 보여줬어요. 미국 원전 정비 지연 현황이었죠. 현재 열세 기가 부품 대기 중입니다. 평균 대기 기간은 3개월이에요.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콜필드가 물었습니다. 그 부품들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김상훈이 수행원에게 눈짓했어요. 젊은 직원이 USB를 꺼냈습니다. 뭡니까? 대통령이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진실입니다. 김상훈이 USB를 테이블 중앙에 놨습니다. 하퍼 감사관님, 연결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망설였지만 USB를 받아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을 대형 모니터에 띄웠죠. 첫 번째 파일은 엑셀표였습니다. 미국 원전 부품 원산지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크롤을 내리자 끝없는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원자로 헤드, 한국. 증기 발생기 튜브, 한국. 제어봉 구동장치, 한국. 터빈 블레이드, 한국. 78%. 김상훈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미국 원전 핵심 부품의 78%가 한국산입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래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강경하게 물었어요. 우리가 다른 곳에서 살 수도 있죠. 두 번째 파일을 보십시오. 다음 파일은 대체 공급원 분석이었습니다. 일본, 생산 능력 부족으로 3년 대기. 프랑스, 자국 수요로 수출 불가. 중국, 미국 안전 기준 미달. 러시아, 제재로 거래 불가. 김상훈이 읽어 내려갔어요. 대체 공급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만들면 되죠. 콜필드가 반박했습니다. 세 번째 파일입니다. 미국 원전 부품 제조 시설 현황이 나타났어요. 웨스팅하우스 뉴스케일 공장, 2018년 폐쇄. BWX테크 펜실베니아 공장, 2020년 폐쇄. C 코네티컷 공장, 2022년 매각. 재건하는데 최소 5년, 1,000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김상훈이 덧붙였죠.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협박하는 겁니까?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상훈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그럼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으름장을 놨죠. 한국 원전 수출을 막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요? 미국 기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국제 소송을 걸면 됩니다. 콜필드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때 김상훈이 네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화면에 CFTNI 보고서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국제원자력기술무역위원회의 공식 보고서였죠. 날짜는 2025년 9월 29일. 바로 오늘이었어요. 오늘 오전 8시에 발표됐습니다. 김상훈이 설명했어요. 보고서의 핵심 문구가 하이라이트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원자력 경쟁력은 한국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한국은 독자적인 원자력 기술 체계를 구축했다. 한국 원전 기술의 95%가 자체 개발이다. 미국은 한국 부품 공급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무역대표부 대표가 말을 잃었어요. 국제기구의 공식 입장입니다. 김상훈이 말했죠. 미국이 소송을 걸어도 질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보좌관을 받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확인하겠습니다. 보좌관이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2분 후 돌아왔죠. 맞습니다. CFTNI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다섯 번째 파일입니다. 김상훈이 마지막 파일을 열었어요. 한국 원전 부품 공급 중단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일주일 내에 미국 원전 3분의 1 가동 중단. 한 달 내 절반 중단. 3개월 내 80% 중단. 숫자들이 빨간색으로 표시됐어요.
정전 피해액 하루 100억 달러. 산업 피해 1조 달러 이상. 이건 위협입니다. 콜필드가 소리쳤어요. 아닙니다. 김상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고입니다. 그가 일어섰어요. 한국은 협력을 원합니다. 하지만 일방적 압박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럼 뭘 원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서 힘이 빠져 있었어요. 공정한 파트너십입니다. 김상훈이 새로운 서류를 꺼냈어요. 한미 원자력 기술 협력 협정 초안입니다.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공동 기술 개발, 시장 분할, 상호 부품 공급 보장. 일방적이지 않은 진정한 협력 조건들이었어요. 주둔비는요?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현행 유지입니다. 주미 대사가 답했죠. 대신 한국 원전이 미국 전력망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어떻게요? SMR을 미국에 설치하겠습니다. 한국 비용으로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몇 기를? 20기입니다. 3000메가와트 규모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이미 준비됐습니다. 김상훈이 마지막 문서를 보여줬죠. 한국 국회 승인 문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분노, 좌절, 그리고 마침내 현실 인식. 10분 후회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일어섰어요. 미국 측 인사들이 옆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격렬한 토론 소리가 들렸죠. 15분 후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협정에 동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 일은 비공개로 합시다. 언론엔 상호 협력 강화라고만 발표하고요. 김상훈이 주미 대사를 받습니다. 대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악수가 오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 힘이 없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으며 리처드슨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한국이 완벽하게 준비했네요. 그러게요. 저는 김상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제게 배우던 젊은 엔지니어가 이제 미국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밖으로 나오니 워싱턴의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죠. 하퍼 감사관님, 김상훈이 제게 다가왔어요. 고맙습니다. 정직한 보고서를 써주셔서요. 사실을 쓴 것뿐입니다. 그 사실이 양국을 구했습니다. 김상훈이 악수를 청했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럴 것 같네요. 차를 타고 떠나는 한국 대표단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어요. 힘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이제는 기술과 협력의 시대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를 한국이 열고 있다는 것을. 2025년 10월 2일 아침,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새벽 6시였어요. 하퍼, 뉴욕타임스 봤나? 윌리엄스 부장관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일면이야. 당장 확인해봐. 노트북을 켜고 뉴욕타임스 웹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일면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트럼프, 한국과 역사적 원자력 협력 협정 체결. 주둔비 현행 유지, 관세 인상안 철회. 한국, 미국의 SMR 20기 무상 제공.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어제 백악관에서 한미 양국은 포괄적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으로 양국은 원자력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제3국 시장을 함께 개척하기로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이 자국 비용으로 미국의 소형 모듈 원자로 SMR 20기를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약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됐던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안은 철회됐고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계획도 백지화됐다. 제가 놀란 건 다음 문단이었습니다.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는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 미국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리처드슨이었죠. CNN 보고 있습니까? TV를 켰더니 속보가 나오고 있었어요. 한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 원전 관련주는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앵커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 원전 기업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한미 협력이 세계 원전 시장 판도를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전문가가 나타났어요. 이번 협정의 핵심은 한국이 기술력으로 미국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군사력도 경제 규모도 아닌 순수한 기술력으로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사무실로 출근하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어제까지 침울하던 직원들이 활기를 되찾았죠. 하퍼 감사관님, 젊은 직원 하나가 달려왔습니다. 한국이 보낸 SMR 설치 후보지 목록입니다. 지도를 펼쳐봤어요.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일리노이. 전략적 요충지마다 하나씩 배치될 예정이었죠. 전력난 지역을 정확히 짚었네요. 네, 한국팀이 이미 미국 전력망을 완벽히 분석했답니다. 오후에 화상회의가 있었습니다. 김상훈 차관과의 실무 협의였죠. 하퍼 감사관님, 잘 지내셨습니까? 화면 속 김상훈이 미소 지었어요. 덕분에 잘 있습니다. 첫 번째 SMR은 텍사스 휴스턴에 설치하려 합니다. 내년 3월 착공 예정이에요. 그렇게 빨리요? 모듈은 이미 생산 중입니다. 현장 조립만 하면 돼요. 한국의 실행력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안이 있습니다. 김상훈이 말했어요. 뭡니까? 미국 엔지니어들을 한국으로 초청하려 합니다. 연수 프로그램이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40년 전과 정확히 반대 상황이었으니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하퍼 감사관님도 오시면 좋겠습니다. 강연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강연이요? 네. 주제는 기술 협력의 미래입니다. 며칠 후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함께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대통령이 프롬프터를 읽었어요. 준비된 원고였지만 진심이 느껴졌죠. 한국의 뛰어난 기술과 미국의 거대한 시장이 만나면 세계 최고의 시너지가 날 겁니다. 연설이 끝나고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5포인트 올랐어요. 전력난 해결 기대감 때문이었죠. 일주일 후 펜타곤에서 브리핑 요청이 왔습니다. 국방부도 한국 원전 기술에 관심을 보인 거예요. 항공모함과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를 한국과 공동 개발하면 어떨까요? 해군 참모차장이 물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제가 답했어요. 한국은 이미 선박용 SMR을 개발 중이니까요. 한국이 그것까지? 네. 우리보다 3년은 앞서 있습니다. 참모차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이 정말 변했군요. 10월 15일 한국 연수단 첫 번째 그룹이 출발했습니다. 공항에서 그들을 배웅했어요. 한국에서 많이 배워오세요. 제가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말했습니다. 걱정됩니다. 한 명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영어도 서툴고 한국 문화도 모르는데 괜찮을 겁니다. 제가 미소 지었죠.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니까요. 제가 보장합니다. 40년 전 제가 했던 같은 걱정이었어요. 역사는 이렇게 반복되는 걸까요? 10월 30일 첫 번째 SMR 부품이 휴스턴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했어요. 거대한 컨테이너에서 은빛 원통형 모듈이 나타났습니다. 엠메일인 KOL의 스티커가 자랑스럽게 붙어 있었죠. 예술품이네요. 텍사스 전력청 관계자가 감탄했습니다. 내년 여름엔 가동됩니다. 한국 기술자가 설명했어요. 텍사스의 전력난이 해결될 겁니다. 11월이 되면서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원전 기업들이 한국과 기술 제휴를 추진했어요. 대학들은 한국어 강좌를 늘렸죠. 한국 원자력 기술 서적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MIT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이제 학생들에게 한국 가서 공부하라고 권합니다. 그곳이 원자력의 미래니까요. 12월 연말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2025년은 미국 원자력 산업의 전환점이었다. 우리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현실을 인정했다. 한국이 선생이고 우리가 학생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것은 굴욕이 아니라 기회다. 최고에게 배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까.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에 첫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멀리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건축물이죠. 하지만 이제 그 옆에 한국이 만든 SMR이 들어설 예정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상훈 차관이었죠. 하퍼 감사관님, 새해 1월에 한국 오시는 거 맞죠? 네, 갈 예정입니다. 고리 원전도 다시 보시겠어요? 그러고 싶네요. 40년 전 그 자리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기념비요? 한미 원자력 협력의 시작점이라고 새겨져 있어요. 하퍼 감사관님 이름도 있고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봤어요.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죠. 40년 전, 저는 한국의 기술을 가르치러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들은 단순히 기술만 발전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겸손하게 배우고 끈기 있게 연구하고 과감하게 혁신하는 자세를 보여줬죠. 무엇보다 그들은 힘이 아닌 기술로, 협박이 아닌 협력으로 초강대국을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강국의 모습 아닐까요? 한국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의 증인이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창밖에 눈은 모든 것을 하얗게 덮어가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한국과 미국의 새로운 시작을 말이죠.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